산속의 빨치산들은 이제 진정한 고립 상태에 놓였다. 식량 보급은 완전히 끊겼고 정보의 흐름도 막혔다. 산은 그들을 품어주는 요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들을 가두는 거대한 감옥이 되었다. 염상진은 부대원들에게 명령했다. 이제부터는 식량 조달이 곧 혁명이다. 나무의 뿌리라도 캐먹고 짐승의 고기라도 잡아먹어라. 우리는 이 고립을 이겨내고 살아남아야 한다. 우리가 죽으면 이 민중의 고통을 누가 증언할 것인가? 이 소계령은 또한 읍내로 강제 이주된 주민들과 기존 읍내 주민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을 낳았다. 강제 이주민들은 낯선 환경과 읍내 주민들의 경계심 속에서 생활해야 했다. 읍내 주민들은 이들을 빨갱이와 접촉한 위험한 사람들로 여기며 가까이 하지 않았다. 정연동은 이 강제 이주민들을 읍내 외곽의 폐교에 수용하고 청년단을 시켜 철저히 감시했다. 그들의 삶은 처참했고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렸다. 김범우는 이 소계령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에 잠겼다. 그는 이 소계령이 단순히 군사작전이 아니라 정권이 민중을 통제하고 분열시키는 가장 악랄한 방식임을 깨달았다. 그는 정연동을 찾아가 항의하고 싶었지만 그의 항의가 아무런 소용이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노트에 이 비극적인 상황을 기록했다. 역사의 물줄기가 거꾸로 흐르자 국가는 자신의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불태웠다. 이 소계령은 단순히 빨치산을 고립시킨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양심을 고립시킨 행위다. 소아는 강제 소개된 주민들 중 자신의 동족이 많다는 것을 알고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녀의 구판은 이제 이 처참한 현실을 반영해야 했다. 그녀는 산속의 하대치를 걱정하면서도 당장 눈앞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민중의 고통과 하대치를 향한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다음 장에서 이 모든 고난을 씻어내고 희망을 빌기 위한 처절한 씻김굿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소계령은 태백산맥의 모든 존재들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자 시련이었다. 산간 마을에 내려진 소계령이 읍내 전체를 얼어붙게 만든 비극적인 겨울, 무당 소아는 굿을 준비했다. 소아의 굿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고 억울하게 희생된 넋들을 달래며 살아남은 민중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정신적 저항이었다. 특히 이번 굿은 소계령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읍내로 강제 이주당한 민중들의 넋을 위한 씻김굿이었다. 씻김굿은 죽은 자의 영혼에 맺힌 한을 풀어주고 그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전라도 지방의 전통굿이다. 하지만 소아가 준비한 씻김굿은 그 의미를 확장하여 이념의 폭력 아래 억울하게 희생된 모든 이들,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잃은 산 사람들의 한까지 씻어내려는 거대한 의지였다. 구파는 읍내 외곽 강제 이주민들이 수용된 폐교 근처의 작은 공터에서 열렸다. 경찰서장 정연동은 굿을 금지하려 했으나 굿이 전통적인 장례 의식이라는 점과 읍내 노인들의 강력한 요청 때문에 쉽사리 막지 못했다. 대신 그는 청년단을 동원하여 굿판을 철저히 감시하게 했다. 굿판이 시작되자 소아는 백지에 물을 들인 넋두리 옷을 입고 등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진과 장구 소리가 울려 퍼지자 폐교 주변에 모인 강제 이주민들과 읍내 민초들은 숨죽이며 굿을 지켜보았다. 소아의 굿은 격렬했다. 그녀는 접신 상태에서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의 목소리를 대신 토해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빨갱이가 아니었다. 단지 배고픔에 쌀 한 줌을 빌렸을 뿐이었다. 내 집이 타들어가는 불길 속에서
나는 왜 죽어야 했는가? 소아의 절규는 곧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민중의 울음이었다. 구판을 지켜보던 노인들은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물은 이념의 폭력이 짓밟아버린 인간적인 고통에 대한 집단적인 해방구였다. 소아는 칼날 위에서 춤을 추며 정연동의 감시를 비웃었다. 그녀의 춤은 단순한 광기가 아니라 폭력에 대한 영적인 저항이었다. 특히 구세 절정은 산 신령에게 빌기였다. 소아는 산을 향해 절하며 넋두리를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산속의 하대치에게 닿기를 염원하는 사랑의 주문이자 염상진 부대의 생존을 기원하는 간절한 기도였다. 산신령이시여, 이 땅의 자식들이 굶주리고 헐벗고 있습니다. 저 험준한 산속에서 혁명을 위해 피를 흘리는 이들을 보살펴 주소서. 그들의 혁명이 이 땅에 정의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 씻김 곳의 정성으로 그들의 한을 씻어주소서. 이 순간 소아의 굿은 정치적 선동보다 더 강력한 민중의 연대를 만들어냈다. 구판을 지켜보던 김범우는 소아의 굿이야말로 지식인의 펜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민중의 비무장 혁명임을 깨달았다. 그는 소아의 굿을 통해 민중의 상처가 치유되고 동시에 저항 의지가 굳건해지는 역설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정연동은 청년단에게 구판을 해산시키라고 명령했다. 청년단원들이 구판에 난입하자 소아는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칼날을 들고 외쳤다. 이 칼은 산 자의 것이 아니다. 죽은 자의 한이 서린 칼이다. 이 구판을 더럽히는 자에게는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의 저주가 내릴 것이다. 소아의 신들린 듯한 모습에 청년단원들은 미신적인 두려움 때문에 감히 다가가지 못했다. 결국 정연동은 구판을 강제로 해산시키는 것을 포기했다. 그는 소아의 굿이 민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구판이 끝난 후 소아는 지친 몸으로 쓰러졌지만 그녀의 씻김 굿은 억눌렸던 민초들의 가슴 속에 작은 위안과 함께 강렬한 저항의 불씨를 남겼다. 소아는 구판을 통해 하대치와의 접선을 위한 비밀 메시지를 또다시 숨겨놓았다. 그녀는 구판에 쓰였던 재물을 강변 갯바위 근처에 묻어두었다. 갯바위는 두 형제가 지정한 새로운 접선 장소였다. 씻긴 곳은 죽은 자와 산자, 그리고 산속의 혁명가를 잇는 소아의 목숨을 건 통신 수단이자 시대의 폭력에 맞서는 민족의 끈질긴 정신적 유산이었다. 그녀의 굿은 다음 장에서 다가올 산중의 엄동설한 속에서 빨치산들에게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가 될 터였다. 소계령으로 생명줄이 끊기고 소아의 씻김 굿이 읍내의 위안을 전하던 그때 태백산맥 깊은 곳에서는 염상진 부대가 엄동설한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1950년 1월 산은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 잠겼고 폭설이 모든 길과 보급로를 덮어버렸다. 산중의 삶은 이제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식량은 바닥난 지 오래였다. 부대원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 먹거나 눈 속에 파묻힌 나무 뿌리를 캐먹으며 연명했다. 염상진은 혁명가의 단호함으로 버텼지만 동지들의 고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병사들은 영양실조와 동상으로 쓰러져 갔다. 그들의 전투력은 이미 바닥이었다. 무기는 녹슬었고 총알은 귀했다. 동지들, 이 추위를 이겨내는 것이 곧 혁명이다. 우리는 추위와 굶주림이라는 적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남아야 이 땅에 정의를 심을 수 있다. 염상진은 매일 아침 병사들을 독려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다. 가장 큰 고통은 질병이었다. 추위와 굶주림은 면역력을 무너뜨렸고 폐렴과 이질이 부대를 휩쓸었다.
부대에는 약품이 전혀 없었다. 염상진은 쓰러져가는 동지들에게 자신이 아끼던 곶감한 조각을 나누어 주거나 자신의 옷을 덮어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젊은 여성 빨치산인 선아가 폐렴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싸늘한 죽음으로 변했다. 염상진은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선아 동지, 너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 염상진은 산을 내려가려 했으나 폭설이 길을 막았다. 그는 절망적인 고립감 속에서 부대원들을 이끌고 동굴로 피신했다. 동굴 속은 바깥보다 따뜻했지만 습기가 많아 병사들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켰다. 동굴 속에서 염상진은 혁명의 이상과 현실의 잔혹함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고뇌했다. 우리가 혁명을 위해 이 모든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정녕 맞는 것인가? 이토록 처절한 고통 속에서 피어난 혁명이 과연 민중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그는 사회주의 이상이 현실의 굶주림과 추위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나 그는 혁명을 포기할 수 없었다. 혁명을 포기하는 것은 곧 수많은 동지들의 희생을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하대치는 염상진의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지키며 부대의 사기를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소아의 씻김굿으로 인해 갯바위 근처에 숨겨져 있던 재물곡식과 약초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 작은 보급품은 수십 명의 부대원들에게 단 하루의 연명만 허락했지만 그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희망이었다. 소아가 우리를 잊지 않았다. 읍내의 민중이 우리를 잊지 않았다. 이 소식은 부대원들에게 잠시나마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소아의 사랑과 민중의 연대가 그들을 살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염상진은 하대치에게 명령했다. 하동지, 이제 더 이상 보급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산을 탈출해야 한다. 다음 달 반드시 남쪽으로 더 내려가서 새로운 접선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 그곳에서 다시 민중을 조직할 것이다. 이때 토벌대가 동굴 근처까지 수색을 강화했다. 토벌대는 굶주림으로 지쳐 쓰러진 부대원 한 명을 체포하고 그의 입을 통해 염상진의 대략적인 위치를 알아냈다. 염상진 부대는 급히 동굴을 버리고 더 깊은 산속으로 몸을 숨겨야 했다. 이 피신 과정에서 몇 명의 부대원이 동상으로 인해 발을 헛디뎌 추락사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염상진은 죽어가는 동지들의 얼굴을 보며 굳은 결의를 다졌다. 그는 더 이상 혁명의 이상만을 외치지 않았다. 그는 현실의 비참함과 민중의 고통을 직시하며 자신의 혁명이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반드시 승리해야 할 숙명임을 되새겼다. 이 산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아 봄을 맞이해야 한다. 산중의 엄동설아는 빨치산들에게 혁명적 이상이 현실의 잔혹한 벽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지를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민중의 끈끈한 연대와 사랑 소아의 굿이 그들의 유일한 생명줄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들은 혹독한 겨울을 버텨내고 다음 장에서 펼쳐질 민중의 의지에 기대를 걸며 새로운 투쟁을 준비했다. 산중의 빨치산들이 엄동설안과 사투를 벌이던 그 겨울, 읍내와 평야지대, 소작인들의 삶 역시 고통의 연속이었다. 소개령 이후 산속에서 내려온 강제 이주민들까지 합세하면서 읍내의 소작농들은 더욱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여야 했다. 지주 박승도는 이 기회를 틈타 소작료를 더욱 악랄하게 징수했고 농민들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짓밟았다. 박승도는 방공이라는 국가의 방패를 이용해 자신의 탐욕을 무한대로 확장했다. 그는 경찰서장 정연동의 비호를 받으며 소작료를 현물 대신 돈으로 징수하여 농민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었다.
농민들은 쌀을 팔아 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중간 상인에게 막대한 수수료를 뜯겼다. 그들이 손에 쥐는 것은 항상 빈손이었다. 소작인들은 겉으로는 박승도와 정현동의 폭력에 순응하는 듯 보였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매질에도 묵묵히 버텼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염상진이 잠시나마 그들에게 주었던 땅의 자유에 대한 기억과 억눌린 자의 의지가 강철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다. 읍내 소작인들의 리더는 늙은 농민 김영감이었다. 그는 봉기 때 염상진을 도왔던 경험 때문에 경찰의 감시 대상이었으나 그는 교활하게 그들의 눈을 피했다. 김영감은 소작인들을 비밀리에 모아 조직적인 저항을 준비했다. 그들의 저항은 무장투쟁이 아닌 생존을 위한 비무장 연대였다. 그들은 소작료를 낼 때마다 박승도에게 쌀을 적게 바치는 방식으로 저항했다. 풍년에도 흉년처럼 바치자. 그들은 쌀을 땅속 깊이 묻거나 경찰의 눈을 피해 산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다. 이 숨겨진 쌀은 그들의 생명줄이자 박승도에 대한 최소한의 복수였다. 박승도가 아무리 경찰을 동원해도 이들이 조직적으로 숨긴 쌀을 모두 찾아낼 수는 없었다. 김영감은 소작인들에게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주었다. 우리가 땀 흘려 지은 이 땅은 우리 것이다. 잠시 저들의 손에 넘어갔을지언정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지 않고 끈질기게 버티는 것이 곧 혁명이다. 그의 말은 굶주리고 지친 소작인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한편 김범우는 소작인들의 이 끈질긴 의지를 읍내에서 유일하게 지켜보는 지식인이었다. 그는 소작인들을 찾아가 말없이 그들의 고통을 경청했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에 고통받았으나 소작인들은 오히려 김범우의 존재 자체에서 위안을 얻었다. 그들은 지식인의 양심이 완전히 죽지 않았음을 김범우를 통해 확인했다. 김영감은 김범우에게 말했다. 김 선생, 산속의 염상진 동지들이 우리를 잊지 않기를 바랄 뿐이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수 없소.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혁명의 씨앗이 언젠가 다시 싹을 틔울 수 있을 것이요. 김범우는 이 늙은 농민의 말에서 지식인의 엘리트주의를 넘어선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을 보았다. 그는 소작인들의 끈질긴 의지야말로 이념의 폭풍우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민족의 진정한 힘임을 깨달았다. 그는 소작인의 의지를 노트에 기록했다. 혁명은 산속의 총소리에서만 피어나는 것이 아니다. 혁명은 땀 흘리는 들녘에서 굶주림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이 소작인들의 의지에서부터 시작된다. 소작인들의 이 끈질긴 의지는 다가오는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희망으로 연결되었다. 그들은 이 폭력적인 정권에 맞서기 위해 투표라는 합법적인 수단을 활용하기로 결심했다. 김영감은 소작인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총 대신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한 표 한 표가 이 박승도와 정현동 패거리에게 복수하는 칼날이 될 것이다. 투표를 통해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자. 이 소작인들의 조용한 결의는 읍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들의 의지는 산속의 빨치산들에게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전달되어 그들의 고립된 투쟁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했다. 소작인들의 의지는 다음 장에서 비극적인 희생을 겪게 될 한 여성 빨치산의 죽음과 대비되며 혁명의 대가를 더욱 처절하게 부각할 터였다. 소작인들이 읍내에서 끈질긴 생존의 의지를 다지는 동안 태백산맥 깊은 곳에서는 엄동설안의 시련이 절정에 달했고 염상진 부대는 또다시 비극적인 희생을 맞이해야 했다. 희생자는 정화라는 이름의 젊은 여자 빨치산이었다. 그녀는 교사 출신으로 해방 공간에서
여성 해방과 민중 계몽의 이상을 품고 혁명에 투신한 인텔리였다. 그녀의 죽음은 혁명의 잔혹한 대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정화는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며 묵묵히 혁명 대열에 합류했지만 엄동설안의 피신 과정에서 깊은 동상과 폐렴에 시달렸다. 염상진 부대는 토벌대의 포위망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동해야 했고 정화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부대의 짐이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어느 날 새벽 정화는 염상진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다. 사령관 동지, 저는 이제 혁명에 기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산에 묻혀 재 넣기 혁명의 씨앗이 되게 해주십시오. 부디 다른 동지들은 안전하게 이 산을 탈출하십시오. 염상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정화 동지, 우리는 동지들을 버릴 수 없다. 우리는 함께 가야 한다. 하지만 정화의 의지는 단호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남을 가망이 없음을 알았고 자신의 죽음이 다른 동지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품속에 숨겨두었던 낡은 공책을 꺼내 염상진에게 건넸다. 그 공책에는 그녀가 혁명의 이상을 품고 써내려간 시와 글들이 가득했다. 이것이 제가 혁명에 바치는 마지막 정신입니다. 부디 이 글들을 후세에 전해주십시오. 염상진은 고뇌에 빠졌다. 혁명의 윤리는 동지를 버리지 않는 것이었지만 현실의 잔혹함은 때로는 비인간적인 선택을 강요했다. 토벌대가 턱 밑까지 추격해온 상황에서 정화를 데리고 가는 것은 부대 전체의 몰살을 의미했다. 염상진은 고통스러운 선택을 내렸다. 그는 정화에게 총을 건네며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버텨라. 끝까지 혁명가의 정신을 잃지 마라. 라고 말했다. 그 말은 사실상 그녀에게 마지막 선택을 강요하는 비극적인 명령이었다. 염상진 부대는 눈물을 머금고 정화를 남겨둔 채 피신했다. 정화는 홀로 눈 덮인 바위 틈에 앉아 토벌대를 기다렸다. 그녀는 공책을 품에 안고 마지막 시를 마음속으로 읊었다. 그녀의 시는 혁명에 대한 희망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인간적인 사랑에 대한 염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얼마 후 토벌대 선발대가 그녀를 발견했다. 정화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토벌대원들이 다가오자 그녀는 품속에 총을 꺼내 자신의 머리가 아닌 가슴에 겨누었다. 나는 혁명의 이상을 위해 죽는다. 너희들의 총에 더럽혀질 수 없다. 총성은 산골짜기를 울렸고 정화는 자신의 이념과 순결한 혁명 정신을 지킨 채 눈 덮인 산에 영원히 잠들었다. 이후 염상진 부대는 그녀의 희생 덕분에 간신히 포위망을 벗어날 수 있었다. 하대치는 정화의 죽음에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소아와의 사랑을 통해 삶의 의지를 붙잡고 있었기에 혁명 동지의 처절한 희생은 그의 마음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혁명이 이토록 잔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인가? 염상진은 정화의 죽음을 부대원들에게 알리며 말했다. 정화 동지는 죽었지만 그녀의 혁명 정신은 살아남았다. 우리는 그녀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 그녀의 시처럼 우리는 이 땅에 정의로운 새 시대를 반드시 건설할 것이다. 정화의 공책은 염상진의 품에 고이 간직되었다. 정화의 죽음은 산속의 빨치산들에게는 비통한 슬픔이었으나 동시에 혁명의 대의를 향한 굳은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은 그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끈질기게 생존해야 할 이유를 찾았다. 정화의 죽음은 김범우의 기록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훗날 정화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그녀의 희생이 자신이 겪은 양심의 고통과 일맥상통한다고 느꼈다. 어떤 여자 빨치산의 죽음은
혁명의 이상이 개인의 비극적인 희생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당시의 잔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태백산맥 6권의 가장 슬픈 장면 중 하나였다. 이 비극적인 희생 속에서 세상은 민중의 승리라는 예상치 못한 정치적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다.